1987년 6월에 나는 2004년 3월 12일에 나처럼 무력했다. 세상은 온통 민주화 항쟁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권력에 매어있던 신문사의 일개 스포츠 담당 기자는 속절없는 무력감 속에서 부끄러운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가까운 동료와 함께 신촌으로 나갔다. 내 스스로에 대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모멸감 때문에 나선 길이었건만 처음부터 나는 슬그머니 군중 속에 숨어들어가 절반쯤은 구경꾼으로 가장했다.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다. 신촌에서 출발한 시위 대열이 차도를 가득 메운 채 아현동을 지나 서소문을 지나 시청으로 향할 때도 나는 여전히 보도를 걷는 행인의 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했다. 그러나 시청광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더 이상 구경꾼이나 행인으로 가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광장에는 이미 나처럼 넥타이를 풀어 헤친 수십만의 인파가 너나 구별 없이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다. 그건 더 이상 소외된 시민들의 단순 집합이 아니었다. 멈춰선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굴리기 시작하려는 거대한 힘이 용솟음치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다시 용감할 수 있었다. 예, 사람에게 염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염치를 아느냐 마느냐로 지성이냐 반지성이냐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염치는 염치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씨앗이자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 노동조합 건설, 독립언론 경향신문 건설, 경향신문의 진보적 지향점 구축. 예, 사실 1987년만 하더라도 경향신문은 통반장이나 보던 신문이었거든요. 그 신문의 체육기자의 그런 염치로부터 태동된 거대한 역사, 경향신문의 진보적 지향점 구축, 말씀드린 대로 독립언론 건설, 노동조합 건설. 예, 바로 전 신문유통원장을 지내신 강기석 선생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그 미디어 토크 시간인데, 강기석 선생을 급히 모신 이유는, 뭐 오늘 특별한 현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동진행자인 민동기 씨가, 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는 무관하게 휴가를 가는 바람에, 오늘 방송이 펑크날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 오늘 강기석 선생님을 모셨는데, 사실 강기석 선생님은 전부터 모시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제 국민TV 조합원이시면서 또, 이 새로운 언론 건설에 대한 어떤 그런 큰 꿈을, 결코, 꿈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만드신, 제가 참 존경하는 언론인이거든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시간에도 뭐 몇 차례 우리 강기석 선생님을 언급한 바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아주, 기왕, 이렇게, 좀 아쉽게 된 상황에서는 강기석 선생님을 모셔서 더 훌륭한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오늘 모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땜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 말씀 안 하셔도요.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예. 늘 제가 벙커원에 와서 예. 제가 이제 듣기만 하다가 예. 직접 참여하고 싶은 생각도 굴뚝같이 있었고 예. 특히 우리 김용민 PD도 그렇지만은 우리 민임동기 씨도 제가 예. 아주 아끼는 후배입니다. 예, 그렇죠. 후배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땜빵이나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제가 기쁘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입니다. 우리 강기석 선생님은 지금, 신문 유통원장 지내시고, 또 그래서 어떤 우리 언론 변화에 또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시는, 일을 또 그동안 활동해 오셨고, 그 이전엔 또 경향신문에서 현역 언론인으로 쭉 활동을 해 오셨는데, 저는 우리 강기석 선생님의 그런 1987년서부터 이어진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한국
언론 현대사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모셔서 긴 이야기지만 긴 이야기 안에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 일단 요즘 근황 어떠십니까? 그 아직도 멘붕을 제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네, 대선 이후에 예. 제가 별 할 일이 없었다는 거는 MB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네. 그때는 제가 글도 쓰고 세미나도 참여하고 하면서 예. 나름대로 어떤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 지냈던 시간인데 예. 이번 그 대선에서 지고 나서는 네. 도무지 이 어떤 멘붕이 아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멘붕이라는 것이 이 시간이 약인지 남들이 네. 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좀 시간을 좀 땡겨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특별히 글쓰기나 같은 제가 어떤 세미나를 참석한다든 그런 이제 구체적인 그 대외 활동은 완전히 접은 상태고. 네. 요즘에는 좀 가까운 그 뜻이 맞는 지인들과 이제 여행을 자주 다니고. 네. 또 틈틈이 책을 좀 읽고 그러고 예. 있습니다. 아니 제가 강기석 선생님 그 연배에 그럼 뭐 많은 언론계 선배도 계시고요. 또 정계에 계신 분도 그렇고 유달리 우리 강 선배님 그 연배에 계신 어른이면 어른이고 선배면 선배신 분들의 멘붕이 특히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박정희 시대를 경험하고 또 민주화의 어떤 그런 거대한 흐름을 또 눈으로 목격했고 그래서 시대는 더 이상 퇴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하나의 상식이 돼버렸는데 이 박정희의 딸이 집권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충격이 다른 세대보다도 좀 더 남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지식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지식인들이 이제 볼 때에 기나긴 저희들 연배는 대략 유신 시대 때 예. 언론계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예. 쭉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봐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어쨌든 전두환을 거쳐서 노태우, 네. 그다음에 김영삼, 예. 정권의 어떤 속성은 같았지만은 네. 나타나는 언론계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은 굉장히 자유 언론으로 흘러왔고 그것이 예. DJ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활짝 개화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다시는 이제 어떤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을 언론계 사람들은 특히 더 아주 확신을 하고 있었지요. 역진이란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예. 언론계만은 최소한도 그게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것이 완전히 이제 예. 이명박 정부 때 배신을 당했고 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네. 희망이 다시 싹트기가 좀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 30대, 40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시대에 눈뜬 게 1988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랬죠. 그때 왜 정치가 우리에게 특별했냐면은 청문회라는 것이 도입됐단 말이죠. 네,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는 그냥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통치당하는 사람 따로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정치가 결정하면 통치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일절 코멘트 할 필요 없이 따라야 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청문회 때 보니까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한때 그런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권력자들을 상대로 해서 호통치고 야단치고 거기서 굉장히 놀랐단 말이죠. 네, 네. 그 이후로 그때 이제 청문회 때 스타였던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계속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에까지 당선되는 모습 네. 이런 걸 보면서 정치는 나날이 발전하는 것이 순리구나 이렇게 믿었는데 이거 보니까 MB라는 그런 아주 이상한 변태가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5년 동안 말아먹고는 그래도 이 MB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좀 더 1보 후퇴, 2보 전진 이런 구조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 대선 결과는 또 그거는 그 참 반대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이게 사실은 또 30, 40세대들에게 또 멘붕을 불러왔던 요인이 되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 우리는 이런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박근혜 정부 4년 10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멘붕이네. 진짜 멘붕이네.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예. 그 김 PD 말씀대로 예. 이 정치의 규정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예. 뭐 정치를 자꾸 피하기도 하고 예. 욕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결국 정치가 모든 것을 규정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 정치를 막 경제도 규정할 수 있고 언론도 규정할 수 있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정치를 규정하는 힘들이 굉장히 강한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모아진 상태에서의 정치라는 건 또 다른 것들을 전부 규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아까 지금 4년 10개월, 끔찍합니다만은 4년 10개월이라는 것이 30대, 40대, 50대, 60대가 느끼는 그 시간의 길이가 다 달라요. 네, 4년 뒤면은, 4년 10개월 뒤면은 제 나이가 이제 45이 됩니다. 아유, 그럼 아주 정말 꽃 같은 나이죠. 35세, 이제 35세 이명박으로 시작해서 45세 박근혜로 끝나는. 그렇게 참이 억울합니다. 한마디로. 내 세월 돌리도.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또 더 절망적기로 한번 묘사를 하자면은 이게 지구의 역사로 이제 분리하자면은 지금은 백악기가 되겠습니다. 선 캄브리아 시대. 이거 아직 인류가 생기기도 전. 난 잘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해. 인류가 생기기도 전 단계입니다. 예. 예. 자, 우리 강기석 선생님 오늘 모셨는데, 저기 87년에 이제 체육 기자로 활동하셨다는 네. 그런 내용. 이게 이제 그 경향신문 칼럼에 이제 실렸었고 또 2005년에 내신 책, 예, 네. 기억합니다. 그 패러다임에 갇힌 지성. 네. 예, 그 책에도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그건 제가 샀습니다. 네. 강기석 선생님은 그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참 본받고 싶은 언론인이셨는데 보니까 제가 다니는 대학원에 입학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이런 나에게 참 존경하는 분이 대학원 후배라니 그랬었는데 그 당시 칼럼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지금 앞서 기억이 아주 생생하네요. 아까 저 낭독하실 때 예. 아주 저가 또 예. 지금 몇 년입니까? 네. 7, 8년 만에 때 제가 울컥했는데 네. 그때가 마침 그 노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그렇죠. 좀 몰려 있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나오실 때 촛불 들고 나올 때였습니다. 그 제목이 다시 광장에 서다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돌이켜보니 제가 그때 87년도에 그 시민 항쟁 때 그 시민들이 그 넥타이 풀어헤치고 네. 나왔을 때 그 심정과 예. 그 당시에 우리 2003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4년, 2004년. 예. 분노했던 그 우리 시민들이 나오실 때의 그 감정이 제가 똑같이 들었었어요. 네. 좀 가슴이 약간 뭉클했었습니다. 예. 87년 6월. 우리 경향신문은 언제 입사를 하신 겁니까? 딱 그 87년에 10년 전이니까 77년도에. 77년. 예, 77년만 하더라도 경향신문이 MBC하고 한 회사였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74년에 입사하신 분 중에는 엄기영 사장님도 계시고, 예. 엄기영 사장도 있었지만 표완수, 고영재 이런 훌륭한 선배들도 계셨죠. 예. 구본홍이라는 별로 훌륭하지 않은 선배도 계시고. 훌륭하지 않은 선배들, 훌륭한 선배들 거의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그 77년에 그러면 입사 동기는 누가 계셨습니까? 입사 동기가 예. 지금 뭐 뚜렷하게 지금 활동하는 분들은 없어요. 네. 제가 지금 나이가 딱 60이 됐는데. 예. 제가 그 7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고. 예.
대학을 제가 재수 안 하고 네. 들어가고 군 생활을 1년을 하고 네. 대학 4학년 때 제가 신문사 입사를 해가지고 네. 제 동기들이 한 저보다 4살 내지 6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 중에 가장 나이 많았던 동료가 예. 정상모 씨라고. 예. 그 정상모 선생이 그 해직 언론인 아닙니까? 그렇죠. 80년에. 80년대 해직됐다가 예. 그 한겨레 신문에 가서 사회부장 논설위원인가 했다가 다시 MBC로 돌아가셨죠? 복귀했어요. 예. 거기서 정년 퇴임을 하고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네. 북한 통일 전문.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그쪽 언론을 떠났어도 그쪽에서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예. 있고요. 그분도 제 대학원 같이 다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상모 선생님. 네. 그리고 제가 저보다 1년 입사 후배가 우리 유명한 정동영 우리 그렇죠. 그분이 MBC 78년도에 아마 입사를 하셨고요. 네. MBC하고 경향신문이 한 회사였다라는 걸 아는 분들은 그 시대에 겪어본 분들 아니고서야 잘 모르죠. 예. 그 얘기를 저도 이제 그 전 역사는 77년 이전 역사는 제가 그 역사 책에서 보던가 이제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경향신문이 47년도에 창간을 했을 때도 보수 신문이었기는 하지만 그 가톨릭 계통으로 해서 굉장히 야당성이 강했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반독재에도 앞장섰고 그래서 그 50년대까지만 해도 동아일보 이상 가는 그런 그 신문이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야당 신문. 그렇습니다. 그랬었죠. 예. 바로 그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그 59년도에 폐간도 시켰고 또 4.19 혁명, 어제가 참 4.19 혁명 기념일이었는데 4.19 혁명 후에 이제 경향신문이 복간된 이래 그 다시 한번 그 이제 그 반독재 이제 선봉에 서면서 굉장히 이제 박정희 정권하고 각을 세웠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온갖 그 회유와 압박을 가해가지고 경향신문의 경영 자체를 이제 어렵게 만든 다음에 74년도에 이제 정수장학회가 5.16 장학회였죠. 그때는 5.16 장학회가 장악하고 있는 그 문화방송에 이제 그 합쳐버린 거지요. 그렇죠. 정수장학회가 MBC를 갖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향신문 사옥 안에 정수장학회가 또 있잖아요. 그건 뭐 말씀드리겠는데 설명하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여간 뭐 굉장한 연관이 있었다. 굉장히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동안 경향신문은 그런 야당신문으로서 굉장한 명망과 또 국민의 신망을 받았었는데 박정희 때 완전히 말하자면 박정희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그 일가와 또 측근들에게 이제 넘어가는 바람에 완전히 통반장이 보는 신문 그런 신문으로 이제 그야말로 하여튼 이미지가 그렇게 관제 신문으로 이제 낙인이 바뀌었었어요. 그 에피소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입사한 이래로 그 전에도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매년 그 연말이 되면 그 하얀 봉투에 촌지라고 이거 인쇄된 봉투에 촌지라고 써서 써서 30만 원씩인가 제 기억에 30만 원이었으면 그때 굉장히 70년대요? 77년에 제가 이제 처음 받기 시작한 게. 어이구, 아니 이게 사실은 90년대 초만 해도 한 몇십만 원이 그 대졸 임금이었는데. 제 초봉이 아마 한 20여만 원 됐었을 때. 와. 30만 원인가.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큰 돈인데 15만 원이었나. 그러니까는 굉장히 좀 큰 돈을 쌀 한 가마니 하고. 이 사원들한테 전부 주면서 이건 청와대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저희가 받은 적이 있고. 그때 그 이환희 사장이라고 MBC 경향신문 사장하던 양반이. 호남 출신. 이 사원 조회를 할 때 항상 얘기하던 것이 음수사원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음수사원이요? 음수사원. 마시는 그러니까 사원입니까? 물을 마실 때는 사원, 생각사자의 그 근원원자.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온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촌지와 쌀가마니를 받을 때는 예. 너희들이 언론 활동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 관제 언론이었었습니다. 당시 MBC와 경향신문이. 그래서 진짜 그때는 그게 어떤 뭐 암암리의 그 정부를 찬양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하던 그 관제 언론이 있었고요. 예. 서울신문도 그랬죠? 서울신문도 그렇고. 서울신문은 아예 국가 예산으로 그냥 지원이 되던. 그 KBS만 해도 그 문광부 국장급이 좌지우지하던 방송이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관제 언론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그 관제 언론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조중동이 거의 비슷한 그 언론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나아 보였다는 거지. 조중동이.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착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일단은 뭐 어떤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통제와 또 때에 따라서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중동이 그렇게 뭐 아주 쓰레기 신문으로 낙인박히진 않았다. 이런 평가죠. 특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어떤 지원 같은 게 전혀 이제 없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죠. 도리어 또 그런데 박정희 때는 탄압도 있었고.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신문이었지 않습니까? 예. 80년대 중후반까지. 예. 그런데 조선일보만 해도 그 뭐 건축 그 사옥 짓고 그 코리아나 호텔 짓고 하는데 굉장한 그 특혜를 받은 걸로 저희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무로 이렇게 이제 이 정부의 어떤 특혜와 지원을 받으면서 그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향이나 어떤 서울신문 또는 방송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보였던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놈들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80년 언론 통폐합이 이제 이어지면서 MBC는 이제 분리가 됩니다. 경향신문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경향신문이 독자적으로 이제 쭉 이어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통반장이 보는 신문 그 구조는 변함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87년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죠. 체육부 기자였던 강기석 청년 기자에서 이제 중견 기자로 넘어갈 그 무렵 그 당시 신촌에 왜 계셨습니까? 일부러 나갔죠. 일부러 가셨어요? 일부러 나갔습니다. 신촌에 무슨 스포츠 경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당시는 무슨 종목이 어떤 종목이셨습니까? 뭐 제가 그때 농구도 제가 취재를 했었고, 예. 그 제가 좀 제 이제 젊었을 때 이야기와 기자 초년병 때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사실은 운동권 출신이 아니고, 예. 네, 제가 나온 학교는 이제 건국대학교인데, 네. 건국대학교는 운동 조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70년대. 네. 굉장히 엄혹했던 시절에, 서울대와 고려대, 네. 이화여대 정도가 중심이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나 어떤 성균관대 정도, 이렇게 좀 운동 조직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저는 건국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고시 공부만 하는 조건으로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도 그때 소위 이제 건국대나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데에서는 좀 집안이 좀 어려운 좀 어려우면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예. 특차로 이렇게 10명이든 20명이든 모집을 해서. 경희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 예. 저하고 학번이 72학번 같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1년 재수해서 이제 예. 경희대 들어가셨는데. 예. 지금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분도 아마 그런 케이스로 경희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공부는 잘했는데. 예. 고시 공부 조건으로 이제 장학금과 일정한 생활비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고시 공부를 이제 하던 와중에 예. 그 유신 그때 뭐 유신이 나오고 뭐 민청학년이 막 붙들려가고 막 이런 상황에 벌어졌을 때 예. 그때는 이제 그 학생 운동이 이제 확산이 됐었죠. 예. 그 어떤 조직적인 것보다도 이제 분노한 이제 시위가 막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예. 저희 건국대학교에서도 제가 그 수업에는 잘 이제 들어가지 않고 이제 방에 처박혀서 이제 고시 공부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예. 그 학생회에서 예. 이제 연락이 왔어요. 예. 그 우리 학교에서도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마 그 이제 그 수업은 잘 안 들어가도 그 친구들 사이에 좀 신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강규석이 너도 나와서 좀 시위 좀 같이 참여를 하자. 예.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사전 모의에도 나갔다가 예. 그 약속한 날 그 장소에 제가 갔더니 예. 한 놈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 장소에. 한 놈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유인물을 들고서 이제 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그 말하자면 그때의 시위만 제가 이제 주동자로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잡혀가지고 제가 좀 29일인가 제가 구류를 살고 그랬었거든요. 29일이요? 예, 거의 예. 한 달 동안 감옥에. 이 구류의 최장기수였습니다. 구류로서 최장기수.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유치장에 계셨겠군요. 예, 유치장 경찰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도 네. 막 주동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예. 학생 해줬던 사람이 뭐 어떻게 뭐 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한 발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뒤로 다 빠지니까 그냥 앞에 남아있는 그런 형식이 돼 있더라고요. 본인도 같이 빠질 수 없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다음 해 외무고등고시에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2차까지. 외무고시. 예. 2차까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 예. 지금 외교부 장관하는 윤병세인가요? 윤병세가 이제 예. 이제 10회 외무고시 동기예요. 동기인데 제가 그 2차 합격생 30명 중에서 제가 저 하나만 지금 3차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유신의 피해자입니다. 그 30일 구류 때문에. 30일 구류 때문에. 야,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나간 시위였고 30일 구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이제 올랐던 거지. 그런데 어떻게 통반장 보는 신문에 들어가셨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잘 몰랐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언론이 다 거기가 거기고 또 이제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대학만 뽑는다는 얘기가 그때 있었고 건국대도 K로 시작하는데 특히 그때는 이제 방송보다는 기자를 하려면 그렇죠. 신문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른바 국가에서 이렇게 관여하는 이 매체들은 학벌을 그렇게 차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 꿈을 접으면서 이제 언론인으로서 한번 늘 젊었을 때 하듯이 말하듯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 해서 이제 언론인을 택한 거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결국에는 또 그렇게 앞장서서 시위를 하셨던 거고. 그건 나중 문제고요. 나중 문제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신문에 들어가다 보니까 경향신문마저도 학벌이 굉장히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사회부나 정치부 이제 이런 데서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뭐 입사하자마자 뭐 저를 아주 콕 찍어내다시피 이 스포츠부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회부 견습 기자로서가 이제 이 추억이 제일 많은 건데 저는 뭐 사회부 수습 기자도 제가 한 넉 달인가 5달밖에
한 기억이 없어요. 바로 이제 체육부에 와 있었고, 예. 그것도 체육부가 재밌어요. 재미있고, 예. 외국 여행도 그 당시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예. 가기 어려울 때 외국 구경도 좀 자주 게다가 갔고. 또 우리 또 두한이 형님이 또 3S 정책을 펼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투자와 또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80년대 전두환이 들어오자마자 전부 재벌들 각 체육단체 회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저 재벌 회장들하고 제가 그때 나이 20대 후반인데도 재벌 회장들하고 술 자주 마셨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솔직히. 누구하고 드셨습니까?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아니면 기억에 남는 분. 술 마신 게 우리 동아그룹에 있던 최원석 회장 같은 분 아주 저희들한테 아주 살갑게 잘했고. 그 양반이 구기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탁구입니다. 탁구. 예. 그렇죠. 그 다음에 82년도인가 프로야구가 이제 처음 생겼을 때 그때는 각 구단주들이 또 재벌 구단주였고 또 제가 농구를 또 주종목으로 맡았을 때는 태평양 화학의 이제 서성환 이런 회장들이 저희들 아주 우리 기자들 젊은 기자들을 아주 잘 모셨어요 그때는. 그러니 아무리 이제 전두환이의 포갑 정치라 하더라도 포갑 정치 때문에 사회가 이제 확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체육 기자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보람있게 체육 기자를 제가 했어요. 84년 LA 올림픽 때도 가셨습니까? LA 올림픽 때도 제가 갔었고. 체육 기자였기 때문에 LA 올림픽을 대비해서 83년도에 또 캐나다에 1년 또 가족들 데리고 연수도 갔었고요. 이야, 이거 아주 제가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혜택을 받은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아니, 이 사회부로 있었으면 감히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체육 기자로 또 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또 내내 프로 스포츠는 또 활황이었고. 또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에 또 우리 두한 형님이 또 일가견이 있으셔가지고 두한 형님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셨는지 TV만 켜면은 주말이면 항상 야구 아니면 축구 중계가. 근데 그건 전두환이를 위해서가 아니고 전두환이는 그렇게 체육을 좋아하는 척만 했지 그게 다 정치 아니겠어요. 좋아하는 척만 했습니까? 물론 좋아도 했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두환이 축구 중계를 보다가 막 선수가 마음에 안 들면은 국가대표 박종환 감독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친구 빼고 저 친구 넣어 이렇게 직접 본인이 배후에서 감독 위에 감독 역할을 했다는. 프로복싱에서 누굴 하니까는 왼쪽 훅을 배를 2번 치고 라이트를 턱을 쳐라 이런 코치도 했다고는 하지만은 대통령 각각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국민들을 자꾸 이제 스포츠 쪽으로 3S로 몰아넣기 위한 하나의 이제 어떤 제스처였겠죠. 박정희가 농민들하고 막걸리 마시고 밤에는 시바스리갈 마시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제가 거의 이제 어떤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 당시 사회 전체가 문제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체육기자를 지내면서 제가 87년 시민항쟁을 제가 만난 거죠. 맞닥뜨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내가 겉으로만 보던 우리 사회는 굉장히 전두환의 포갑 정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가라앉고 이렇게 도무지 변화가 있을 수가 없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는 딱 이 한꺼풀만 벗기면 그 밑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노하고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딱 맞닥뜨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아주 벼락 같은 깨달음이 와가지고 저의 그간의 어떤 언론 생활이나 저희 인생에 대한 큰 어떤 반성이 이제 기회가 온 거지요. 근데 그런 가슴 속에 완전히 먼지가 쌓였던 이런 역사 의식 또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탁 용솟음 쳤던 그런 경험을 강기석 선배밖에 안 하셨습니까? 경향신문 기자 중에. 왜요? 우리 경향신문에, 동지들이 많이 그런, 그때 인식의 전환이 왔었고. 그 당시에는 다른 신문사, 다른 방송사, 동료들도 그런 깨달음을 가졌던 동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하다가 왜 박희태 네. 봉투 날라가지고 했던 김효재라고. 김효재, 조선일보. 김효재도 88년, 89년 노조 처음 생겼을 때는 조선일보에서 노조 활동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노조 위원장도 하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게 저는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 환경.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때 87년에 사건 하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경향신문이 지금도 중구 정동에 있죠. 정동에 있고 지역에 이제 신문을 보내기 위해서 정동에서 찍은 신문을 서울역으로 배송하던 길에 이 경향신문 차량을 맞닥뜨린 시위대가 그 신문을 꺼내서 불에 태웠다는.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경향신문 기자들이 받았던 충격이라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네. 당시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회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용수순 치고 시위대가 쏟아져 나올 때 우리가 80년 광주 민주화 사건 때도 우리가 목도했지만은 그때 광주 MBC가 불타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리고 대략적인 경우에 지금 지구대라고 하는데 파출소가 불탑니다. 예. 왜냐면은 딱 두 군데. 어떤 시민들이 느끼기에 가장 포갑 도구라고 볼 수 있는 두 군데가 권력기관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 지서와 예. 또 언론기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87년도는 광주 민주화 사건 때보다는 그렇게 규모도 그렇게 크질 않고 어떤 강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어떤 언론사가 어떤 공격을 받았지는 않았겠지만 저희 신문이 서울역에서 불탔어요.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요즘에 이제 CTS로 해가지고 내일 아침 신문은 내일 아침에 해당 지역에서 찍어서 거기서 바로 보냅니다만.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신문을 만들면은 그거를 이제 전용 라인을 통해서 KT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현지 공장에서 직접 인쇄를 해서 그 지역 독자에게 이제 배포가 되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그게 없어서 서울에서 내일 아침 신문을 저녁 때 만들죠. 내일 아침 신문을 오늘 저녁 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열차로 서울역에 각 신문사에서 이제 오는 신문들이 열차에 이제 각 지역으로 가는 열차에 이제 나눠서 싣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날 서울역에 모인 신문이 수십 가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서울신문도 있었고 경향신문도 있었고 조중동도 있었고 한겨레는 없었죠. 88년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중앙일간지만 그때 7개였나 그랬을 텐데. 유독 그 중에서 경향신문만 이 시위대에 이렇게 끌어 내려와가지고 불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제 우리 경향신문 기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새삼 한번 생각해볼 계기가 된 거죠. 이거 독자들이 보지 않는 신문 만드는 것도 굉장히 모멸스러운 건데 이건 불태운다? 이거는
제대로 된 기자 언론인이라면은 이 상황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네. 자기 존재의 가치들이 없는 거니까. 그거를 그냥 용납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런다면 그거는 글쟁이일 뿐만 아니라 그 밥벌레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집단적인 그때 각성이 그때 있어가지고 예. 그때 이제 기자들을 총회라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그게 좀 법적인 그런 모임은 아닌데 예. 이 언론 관행에 의해서는 굉장히 그게 어떤 그 의미 있는 모임이에요. 기자들이 예. 비상사태에 모인 겁니다. 예. 통기자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 난상 토론도 하고 거기서 예. 이제 어떤 그 어떤 한 결정을 내리는데 네. 거기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노조까지는 우리가 거기서 뭐 만들자는 아니었지만은 예.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신문 제작에 대해서 예. 뭐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네. 우리 철저한 반성하에 한번 우리 연구해보자. 예. 한 그 기자협회가 그때 열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노동조합의 태동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3월, 4월, 5월 이제 87년 전반기 상황인데. 예. 그래서 기자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기자들이 계속 좋은 신문 만들기 위해서 예. 그 논의도 하고 예. 위에다가 이제 제안도 하고 하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음수 사원이라는 음수 사원. 그런 말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 이제 깨달으면서 예. 야 이건 우리가 이렇게 언론계 선후배 우리 맨 선후배끼리 이제 술 마시고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뭐 서로가 그냥 한탄하고 네. 뭐 우리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 뭐 서로 위로하고 이래서 이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줄 알았는데 예. 딱 술 깨고 일하는 현장에 가면은 너 이런 기사 왜 써? 혹은 말도 안 되는 거 취재해서 써. 열심히 뭘 취재해 오면은 이거는 기사 안 돼.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실 때는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고 또 분노하지만 술 깨고 현업 일상에서는 그 어떤 당시 지배 세력에 충성하는 그 본래의 어떤 그런 자기 위치로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그렇습니다. 예. 그게 기자들의 위아래뿐만 아니라 그 사주하고 기자의 관계도 그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그 동아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70년대 그 동아 사태, 조선 사태 나 전만 해도 사주들이 기자들하고 같은 동지인 줄 알았대요. 사주들이 그 말하자면 밤에 그 박정희나 전두환이 만나고 와가지고 예. 무슨 소리 하고 무슨 거래를 하고 예.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그 기자들 만나면 자네들 고생해.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하면서 막 위로하고 이게 하니까는 같이 고민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딱 그 사태 결정적인 순간에는 네, 보니까는 이게 아니더라. 동아일보 자유언론 그 실천운동 할 당시에 뭐 박정희 정권은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100명 정도를 아니 한 뭐 수십 명 정도를 이렇게 해직하든지 이렇게 현업에서 빼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아일보 사주는 100명 넘게 그게 80년 그 해직 사태 때 그 얘기입니다. 80년에도 해직 사태가 있었습니까? 아니 70년대 아니 전두환이 들어오면서 언론 통폐합 때 언론 통폐합 때 동아나 조선 투이 때는 동아에서 한 112, 30명 100명이 정도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일보에서 한 40 몇 명 정도 선배들이 그때 해직을 당했는데 그건 굉장히 한정된 숫자였죠. 그런데 이 80년 전두환이가 들어오면서는 완전히 언론계를 막 휘저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삐딱한 게 보인다. 그럼 바로 그냥 가짜없이.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해직하라고 보냈더니 사주들이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얹힌 거죠. 평소에 이놈이 좀 말이 안 듣는다. 이 사람은 왜 뺐습니까? 이러면서 같이. 그렇죠.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지 사주들이. 야. 근데 경향신문 사주는 아니지만 여하간 사장이 된 사람들 보면은 80년대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구호? 청와대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죠. 그 사람도 그렇고. 예. 그 당시에는 그 정구호 씨가 원래는 서울신문 출신이에요. 예. 근데 그때 서울신문하고. 예. 그때 없어진 신화일보라고 있습니다. 예. 신화일보가 경향신문에 이제 통폐합이 됐는데. 예. 그쪽 출신들이 굉장히 출세를 했어요. 전두환이 때. 오, 그래요? 아니, 네. 없어진 신문이고, 경향신문에 이제 결국에는 뭐, 유민처럼 온 사람들인데. 온 사람들인데. 예. 신화일보에 그 청와대 출입하던 사람이. 예. 그 전두환이하고 바둑 친구였답니다. 뭐 내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은. 예. 신화일보 분들 지금 뭐 들으면은 들을 리는 없겠죠. 들으면은 좀 기분 나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신화일보가 어디 출입처나 이런 데서 잘 안 알아주니까. 예. 이제 경호처나 어디 이제 슬슬 돌아다니면서 이제 바둑 두고 이제 이러던 친구가 전두환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죠. 전두환이 경호처에 차장인가 있었어요. 했었어요. 예. 차장은 아니었고. 예. 그 친구들이 전두환이 들어오니까는 벼락 출세를 하는 거예요. 경향신문 정치부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조금 있더니 청와대 또 정무수석으로 들어가고. 그러더니 청와대에 있던 홍보수석 했던 친구들이 또 다시 이제 사장으로 내려오고, 경향신문 사장으로. 그러니까 이게 신문사 꼴도 아니죠. 권력자하고 친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높은 자리에 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집권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 날파리들이 많이 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또 날파리들 보면 실력도 이명박 없고. 때도 봤고. 예.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부도덕하고 실력도 없고 하여간 그런데요. 예. 자, 하여간 그런 경향신문에서 이제 노조가 이제 생겨났단 말이죠. 노조가 생길 때에도 엄청난 그 탄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히려 그때는 탄압이 좀 적었어요. 그때가 88년 이렇게 막 노동운동이 들불처럼 번졌을 그 무렵이어서 그랬나 보죠. 이쪽에서 열기는 막 용수순 치고. 예. 특히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은 약하고. 예. 그렇죠. 오너도 아니고. 오너가 없는 회사니까. 누구 위에서 봐줘야 될 그때 노태우나 이쪽 정권 쪽에서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고 이런 소리를 이제 어쨌든 겉으로라도 하고 그러니 자기들 선에서 이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막 노조는 엄청 막 이렇게 분노한 상태에서 이제 있고 하니까 그때는 오히려 저희들 1년 동안 편안하게 저희들 했습니다. 노조 활동. 또 이제 민주화의 어떤 바람 또 그렇습니다. 노동운동의 어떤 확산 이런 계획과 함께 경향신문에 노동조합이 생기고 또 공정보도에 대한 그런 여망들은 점점 더 커져갔고요. 이런 와중에 경향신문이 하나그룹에게 넘어갔단 말이죠. 1990년이었죠 그때가. 89년 12월 그러니까 그렇죠. 90년도인데 저희들은 1년 동안의 노조 활동은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참 저희들 하고자 하는 대로 좀 편안하다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는 다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노조 활동하고 이 경영은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경영진이 약하다는 거는 그만큼 경향신문의 어떤 시스템상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 신문도 아까 말씀대로 통반장에 보는 신문 정도 되니 구독료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거기에 광고가 붙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그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이제 생존해 오던 신문이 그게 이제 끊어지니까 어렵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화 쪽에서 그 신문을 하면은 그 한화의 어떤 외풍을 막는 어떤 방패도 될 거고 그렇지 않겠느냐. 언론사를 배경으로 하면은 또 정치적으로 탄압이 들어와도 힘도 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신문이 아무나 막 허가제처럼 돼 있어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
이게 하나 이권처럼 돼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LG에서 한번 해보려고 네, 하다가 예. LG에서는 저 노조가 너무 세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LG가 이제 손을 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게 한화인데 네. 그때 한화 쪽에서도 이제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식을 하고 있을 때 네. 그때 최병 국회의원 하던 조선 최병국? 아니 최병렬. 최병렬 공보처 장관 할 때인데 예. 이거 경향신문 이거 만만하다. 네. 이거 지금 사원들이 봉급도 잘 못 받고 하는 상황이라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네. 요 힘과 외부에서 한화의 어떤 그 당근 요걸 이용해서 저 노조를 깨버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선 그때 우리가 한화하고 합작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엄청 핍박을 받았죠. 노조가.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초대 노조를 그만둔 지 1년 후에. 예. 1년 후에 한화가 저 노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네. 그때 우리 경영진이 예. 초대 노조 간부 5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셨습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지요. 그 5분이 누가 계셨습니까? 지금 돌아가신 이성수 씨라고 저하고 이제 입사 동기인데 예. 제가 아주 형처럼 생각하고 나이가 저보다 4살이 많죠. 그렇죠. 일찍 들어가셨으니까. 네. 예. 근데 아주 훌륭한 친구인데 예. 지금은 폐암으로 벌써 아이고. 10몇 년 전에 예. 죽었고. 예. 그다음에 박인규라고 지금 프레시안 사장. 네, 프레시안 사장 지금 하고 있는 박인규.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KBS 이사했던 고영신이. 네, 나중에 경향신문 돌아오셨잖아요. 그럼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 돌아갔죠. 예. 그다음에 지금 조성환이라고 지금 아마 경향신문 그만뒀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강기석 선배님께서는 그러면 평화방송을 그때 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고를 당하고서. 예. 이제 해고 무효 소송을 내는 동시에. 예. 100일 동안 저희들이 출근 투쟁을 했어요. 예. 회사에서는 잘랐는데 예. 난 잘린 거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출근을 하셨군요. 예. 프레스센터에 있던 업노조 예. 사무실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예. 100일 동안을 저희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침마다 여기 와서 구호 외치고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예.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럴 때에 100일 투쟁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예. 평화 방송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가톨릭 계열의. 예. 그래서 그때는 함세용 신부님께서 예. 동아투위 해직된 선배들 주축으로 해서 예. 평화신문 또 했던 아주 훌륭한 후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주축으로 해서 평화 방송을 하니 우리들도 좀 와서 같이 참여를 좀 하자. 예. 그래서 예. 저희들 해고된 저희 셋하고 한겨레 편집국장 했던 고영재 선배, 조상기 선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 훌륭한 선배들이 많이 가서 이제 평화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평화방송이 사실 초창기에 네. 굉장히 다른 언론과는 다르게 굉장히 공정 보도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었군요. 예. 근데 또 예. 평화방송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예. 그게 이제 제가 참 나중에 저도 그걸 알았는데 예. 저는 사실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천주교의 예. 어떤 정체성인 줄 알았어요. 주류고 또 어떤 정의구현 사제단이 천주교 전체의 어떤 그렇습니다. 입장을 대변하는. 예. 예. 아니죠. 그 안에서도 그 양반들은 비주류 아닙니까? 소수고. 글쎄, 그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함세용 신부님이 한다고 그러니까 야, 이건 우리가 비록 작은 라디오 방송이지만은 예. 우리가 한번 경향신문 복귀할 때까지는 예. 여기서 한번 좀 언론 활동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 이제 갔더니 함세용 신부는 벌써 손을 놓으시고 좀
이상한 신부님이 와서 사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김옥균 주교인가요? 그 양반은 그 위에 주교고, 사장으로는 그 군종 신부 했던 양반이. 군종 신부 했던 분. 예. 와가지고 아주 등치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 와가지고. 충성심이 넘치셨겠군요. 예. 그러더니 평화방송 가서 제가 앵커도 했습니다. 아주 우리 김영민 PD보다는 지금 못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주변에 칭송을 많이 받았어요. 20% 하셨습니까? 20% 했죠. 그래서 2 했는데 PBC 아마 무슨 현장인가 그랬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출동 무슨 현장이. 예. 그 프로그램. 2시 때 비슷한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기자 리포트 같은 거, 또 앵커 멘트가 있는 그런 그 아주 특화된 그런 뉴스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앵커 하셨군요. 재밌게 했었어요, 그때. 예. 그런데 한 2-3달쯤 지났을까, 예. 이게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곤란하다. 우리 앵커 멘트까지 이렇게 빨간 줄 켜가지고선 이렇게 보내오는데, 이제 압박을 이렇게 받다가, 예. 그 평화방송 출신 후배들이 이제 폭발을 했죠. 일기. 그 평화신문 출신들이 굉장히 그 가톨릭계 내에서 정의구현 사제단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저는 이제 그때는 벌써 30대 후반밖에 안 됐지만은 예. 거의 원로 취급을 받을 때니까 다른 신문에서 이제 스카우트 때 온 사람이고 하니까 예. 그 차장이라는 타이틀 가지고서 이제 앵커도 하고 그러니까는 예. 그 노조 활동을 제가 좀 일선에서는 못했는데 예. 나중에 이게 딱 이제 쟁의가 발생을 하니까 예. 그 군종신부 출신 사장이라는 분이 바로 경찰력 투입을 시키더라고요. 경찰력을 투입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 농성하는데 뛰어들어와가지고선 전부 연행을 해갔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는 동부경찰서. 예. 이 직장에 나와서는 중부경찰서. 예. 이 경찰서 구경은 참 많이 했습니다. 서부경찰서만 안 가셨군요. 예. 남부경찰서. 취재하러는 이제 늘 밖에만 있었는데 안에까지 들어가서 유치장 구경한 거는 그렇게 예. 동부경찰서, 중부경찰서 2번 해봤는데. 네. 그래서 제가 경향신문에서는 이제 해고만 당했는데. 네. 이 평화방송 가서는 이제 구속까지 됐죠. 구속까지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 잘못을 했는데 구속? 배후 조종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배후 조종, 그런 걸로 구속이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3명이 그때 서명석이라는 친구하고, 아실지 모르겠다. 이름이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네. 네. 셋이서 좀 감옥에 가가지고. 예. 저는 이제 감옥에 가서 제가 2달인가 3달 만에 쓰러졌어요. 네, 쓰러져가지고. 예. 형 집행 정지로 나와서. 예.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판결을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받고. 네. 우리 2 후배는 실형을 10개월 한 사람 10개월 한 사람 1년 이렇게 살고 나왔죠. 제가 여기서 여담처럼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김수환 추기경은 그때 무슨 입장이었습니까? 그분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워낙 높으신 데 있고. 평화방송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없으셨습니까?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그런 거는 제가 감옥에 가 있을 동안에. 예. 그때 저희 딸이 6살, 5살 아마 이런 나이였었을 텐데. 예. 아니죠. 한 8살, 7살 때인가? 둘이서 성당 앞에 지금도 사진이 찾아보면 있을 텐데. 예. 둘이 이게 피켓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따님이. 네. 추기경님인가 우리 아빠 풀어주세요 하면서. 감옥에 계실 때. 네. 그 따님은 지금 어떻게? 아주 둘이 훌륭하게 잘 됐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투쟁에 또 동참을 했던 그 어린 나이에.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유예로, 실직자 신분이 되셨네요?
그랬습니다. 네, 경향신문에서도 쫓겨나고 평화방송에서도 쫓겨나고 아이고 참 이거 2번 해직에 예. 1번 구속됐었는데 네. 그 다행인 것은 그 92년도에 예. 1심 판결이 좀 비록 좀 일찍 나왔어요. 네. 그 경향신문. 네, 경향신문. 해고 무효 소송.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가 우리가 났습니다. 오. 예. 승소가 나는데 예. 그 김승현 회장에 대해서 뭐 이리저리 한 그 이제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감옥에 구속 상태로 계시고 네. 그분도 예. 그렇게 좀 그 뭐 여러 가지 무리도 많이 빚고 그랬지만은 예. 그때는 참 잘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김승현 회장이. 예. 그러면 그냥 그때 이제 경향신문 오나했었었는데 쿨하게 다시 복직시켜라. 그렇습니다. 예. 오. 그 2심, 3심 가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5년도 가고 7년, 8년도 가고 그런답니다. 지금 이명박이 바로 그런 예, 수법을 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1심에서 지면은 2심, 3심까지 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괴롭히고 또 뭐 이걸 본받아가지고 지금 뭐 YTN의 사주 역시 사장 역시 괴롭히는 거죠. 계속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노종면 선배 같은 이런 분들 좀 고통당하고 있고 예. 근데 1심 결과 나오고 좋다 그냥 복귀시켜라 해서 그러면은 그 강기석 선배님은 그때 그럼 경향신문으로 돌아가신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YTN이나 이쪽 그 MBC, KBS 이쪽 사람들 경영진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눈치만 살살살 지금 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예. 그런데 그때의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노태우 정부에서 예. 이 사람들 복직시켜라는 얘기 안 나왔을 겁니다. 네. 안 나왔을 거예요. 절대로 안 나왔을 텐데 이 김승현 회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건 회사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없고 왜냐하면은 1년 전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가지고 해고시킨 거니까. 그러니 이게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로 이 사람들 데리고 오면은 경향신문의 어떤 이미지를 다시 쇄신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는 이분이 저는 무조건 복직에다가 그때 차장들이 저희들 없을 때 승진을 했더라고요. 예. 저하고 이성수의 경우. 예. 그러니까 승진도 똑같이 소급해서 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에 예. 밀렸던 임금까지도 다 일시불로 지급을 해주고. 아니, 근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 당연한 건데. 네. 지금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회가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더군다나 그때. 확실히 90년대보다 지금이 퇴행돼도 한참 퇴행된 거네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 배운 것 같아요. 야. 이명박이 이쪽 사람들이 나쁜 것만 배운 것 같아요. 참, 그렇게 해서 이제 경향신문에 복귀를 하셨군요. 복귀를. 자, 그러다 김승현 씨가 경향신문을 포기합니다. 네. 그냥 나 안 할래 하고 이제 빠졌단 말이죠. 뭐 이런 거겠죠. 경향신문을 갖고 있으면 뭐 나름대로 방패막이도 되고 또 어떤 자신의 정치적 위상도 상당히 높아지고 언론사주니까 아무리 장사꾼이라도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경향신문을 인수를 했는데 그렇게 자기한테 유용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겁니까? 그게 제일 컸죠. 그게 제일 컸던 것이 예. 지금 말씀하신 바로 별로 유용하지 않구나. 그리고 노태우 정권 이래로 네. 신문은 맘만 먹으면 아무나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 국민일보 생기고 예. 뭐 한겨레 생기고 세계일보 생기고 하니까 네. 이 희소 가치가 우선 없는 데다가 그 희소 가치가 없는 신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한화가 아마 경향신문 경영하면서 어리석게 경영을 했죠. 어리석게 경영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3천 몇백억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3천 불과 7, 8년 사이에. 예. 그러던 와중에서 이제 국민의 정부가 들었으니까 네. 국민의 정부에서는 재벌에서 신문 한다고 그래가지고
봐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어떤 정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예. 경향신문을 놓자 해서 이제 해산 절차에 들어간 거지요. 해산 절차요? 그렇죠. 거의 이제 회사를 이제 문 닫는 절차에. 없앨라고? 네, 없앨라고. 네. 그러면은 자칫 잘못했으면 경향신문이 없어질 뻔했었군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경향신문 이제 동료들이 예. 야,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경영, 잘못된 그 어떤 그 언론 방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 된 거지. 예.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 예. 노하우도 있고, 하나의 그 블렌드 밸류도 있고, 네. 아니, 한번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예. 막말 윤정기도 있고, 우리 예. 건물도 있고. 건물도 있고, 지사지국도 있고, 뭐 예. 건물이야 뭐 빚더미였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김승현 회장하고 그때談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때 저 뉴욕 특파원에 가 있었을 때니까 자세한 내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김승현 회장 입장에서도 신문사를 그냥 없애고선 안팎으로 욕을 먹느니 이 직원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 자기한테 더 큰 손실이 없는 한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러면은 김승현 회장이 결국에는 사원들에게 경향신문을 넘긴 셈이 된 거군요. 넘긴 셈이죠. 그러면서 대가 하나도 없이. 대가 하나 없이. 그러니까 네. 본인이 경향신문에 쏟은 돈 이런 거 네. 회수할 마음 없고 그냥 회수를 안 하고 다만 경향신문 어떤 건물이나 네. 땅에 예. 담보로 잡고 얻었던 돈에 대해서는 경향신문에서 계속 갚아라. 그래서 그 담보권은 이제 한화가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네. 그게 지금도 경향신문 경영하는 데가 어려운 부분이 그게 하나입니다. 그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거의 3분의 1은 예. 야, 우리가 이 자본주도 없이 누가 이 경영 노하우도 없이 이 경향신문이 되겠느냐 해서 네. 3분의 1은 그냥 퇴직금 받아서 짐 싸가지고 이제 가고 예. 3분의 2 정도가 그 퇴직금 받았던 거를 이제 그 일부분씩 이제 모아가지고 예. 그걸 자본금 그때 87억인가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말하자면은 진보 언론 경향신문이 그때 탄생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냥 선후가 다른 건데. 예. 사원 주주 회사가 출범을 하고 나서 예. 그 사원 주주 회사가 예. 진보 개혁 언론을 이제 표방하게 된 거죠. 하여간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특히 드리냐면은 예. 언론 사업에서는 소유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 소유주가 결정적이에요, 저는. 그렇죠. 예. 거의 99%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소유 구조가. 네. 절대로 이 자본가가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 예. 이거는 그 자본가의 뜻대로 가게 돼 있지. 네. 절대로 이 국민들의 뜻이나 독자들의 뜻이나 네. 일선에서 신문이나 방송 만드는 그 제작자들의 뜻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선후 관계로 사원 주주 회사가 먼저 생기고서 이 독립 예. 개혁 진보 언론을 만들게 됐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사주가 있는 언론사는 그 사주의 어떤 시국에 대한 인식 이런 거에 맞춰서 결국에는 그 신문과 방송의 논조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있는 오너가 있는 언론사들을 보면은 대체로 우리 사회 가진 자들의 입장을 그렇죠. 대변하는 네. 그런 위치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 진보 언론은 손에 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한겨레 경향 보면은 경향은 사원 주주신문 그리고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신문 네. 주인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진보적 사회의식 같은 것들이 하나의 어떤 상식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조선일보 같이 방씨 가문 또 우리 동아일보는 또 김씨 가문 그리고 중앙일보는
홍씨 가문이지만 또 이씨 가문과 얽혀 있는, 예. 당연히 다 이런. 이씨, 홍씨, 방씨, 김씨들이요. 네. 우리 신앙림 미디어오늘 사장이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그 혼맥이 또 서로가 엉켜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자기들끼리 혼맥이뿐만 아니라. 예. 또 재벌들하고 이 권력층하고 또 이게 혼맥이 꽁꽁 지금 얽혀져 있어가지고. 예. 우리 신앙림 씨 쓴 글을 내가 몇 개 봤는데 막 숨이 꽉 막힐 정도로 우리 사회의 기득 체제가 네. 다만 이 추상적인 어떤 그런 기득권이 아니라 예. 이 혼맥 인맥으로 항맥으로 이렇게 꽁꽁 뭉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정말 놀랐습니다. 네. 조중동 가문끼리 따지고 보면은 다 어떻게 또 어느 순간 어느 라인을 보면 또 만나게 되고 말이죠. 그럼요. 동아일보 지금 김재호가 삼성 아마 예. 이건희 회장 딸. 뭘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방 사장 또 누구는 또 태평양 LG하고도 아마 연관돼 LG하고도 연결됐고 그래가지고요. 예. 굉장합니다, 그거.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론사들이 결국에는 재벌, 자본가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없는 거지. 사돈 가문을 어떻게 욕해? 또 자기 가문을 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비판까지는 원하지 않고 예, 옹호라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네, 옹호하고 세뇌 교육까지 시키려고 한다니까요. 국민을 상대로. 예. 이런 신문을 돈 주고 보시는 분들 보면 참 그게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이걸 왜 돈 주고 봐? 저 사람들이 공짜로 뿌려도 보지 않아야 할 편인데. 실질적으로는 공짜로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공짜로 뿌리고 있는 양상. 사주가 있는 언론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또 방송사나 신문사도 다 어떤 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경영자가 있어야 되고 오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또 하나의 또 상식이었고요. 자, 그런 상식을 깨기 위해 사실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자,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경향신문이 임직원들의 어떤 커다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원조 신문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서 진보적 지평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개혁을 선도해 나갔는데, 그렇게 해서 편집국장을 사원들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 편집국장에게 편집권과 함께 자율성 같은 것들을 얹어서 힘을 실어주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단 말이죠. 편집국장 하셨죠? 네. 사원들이 선출한 네. 직선 네. 편집국장 하셨고, 우리나라에서 편집국장이나 방송사에서는 보도국장이라고 합니다만은 편집국장과 보도국장이 이렇게 선출이 돼가지고 자율성, 독립성을 갖는 그런 경우는 경향신문, 한겨레, CBS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경향신문도 직선제를 포기했죠. 포기했습니까? 예. 사장을 뽑고 사장이 이제 임명을 했을 때 아마 동의하는 그런 제도로 아마 투표를. 그거는 한겨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한겨레는 아마 직선하고 있을 건데요. 아닌데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아마 정택기 사장 때 편집국장 아무개 분과 맞습니다. 사장도 직선으로 뽑고 편집국장도 직선으로 뽑다 보니까 사장하고 편집국장이 싸움이 붙으면 이게 정말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겨레도 사장이 편집국장을 선임하면은 이 선임한 편집국장에 대해서 사원들의 동의가 이제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바로 임명이 되는 구조가 돼버렸는데 경향하고 한겨레가 그렇게 됐군요. CBS 경우는 좀 다릅니다. CBS는 어떤 경우냐면은 일단은 편성국장, 보도국장이 될 만한 연차의 사원들을 이제 후보로 거론됩니다. 그러면 그 후보로 거론된 그런 사원들 중에 나 이거 안 할래, 난 빼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대로 이제 투표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최고 2배수를 이제 선임하게 됩니다. 투표에서. 그러면은 사장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어쨌든 경향신문이나 지금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은
사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주 관례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예,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예. 그런데 이런 그 편집국장, 보도국장을 선출하는 제도가 이렇게 연구되기 시작한 게 아까 말씀한 대로 87년, 88년 이제 노조가 생기면서 이 편집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제 다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타협, 오나, 자본주하고 기자들, 그다음에 PD들하고의 어떤 타협점을 어디서 찾았냐면, 회사마다 이제 상황이 다 달라서 다 다르게 나온 것이 가장 명료하게는 직선제. 이거는 기자들한테 편집권이 있다는 전제고, 두 번째는 이제 추천제. 아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CBS가 추천제를 하는구만요. 기자들이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사람들을 둘이나 셋 추천했을 경우에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이제 그 오너가 임명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사장이 나는 이 사람 뽑고 싶은데 기자들이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그게 이제 임명 동의제인데 그 직선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장 선거, 편집국장 선거가 따로 있으면 사장은 굉장히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렇죠. 신문사의 일이라는 건 7, 80%가 결국에는 신문 만드는 일인데. 신문에 뭘 내느냐에 관한 부분인데 이런 걸 완전히 사장과 편집국장이 이렇게 각각 반분한다면은 그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직선 편집국장이 되셨단 말이죠.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독립언론으로서 경향신문이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 많은 청사진을 제시하셨고 또 실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편집국장으로 있으면서 이건 참 내가 두고두고 좀 자랑할 만한 일이다라고 판단하신 것들은 뭐 없으십니까? 자랑하고 싶은 것보다는 오히려 후회되고 좀 반성하는 측면이 좀 많이 있죠.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아니, 좀 더 현상을 내가 좀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게 뭔가 좀 부드러운 개혁을 해나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의욕만 앞서고 이 경향신문이 가야 할 방향만 너무 뚜렷하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몰아나가다 보니까. 결국 다 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비판을 좀 많이 받았던 측면이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2년이라는 건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은 조금 더 이 경영을 좀 고려를 하면서 좀 회사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었을 게 아닌가. 저는 사실은 신문이 이런 식으로 만들지 못하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하는 식의 굉장히 이제 제가 나이가 그때 시운이 안 됐었을 때니까 그 정도로 조금 이제 과격한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건 잘했고 요건 못했다. 이런 거는 제가 별로 이제 지금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하여간 굉장히 개혁적으로 추진하셨군요. 노력은 했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이제 경향신문에 계셨다가 참여정부 들어서는 신문유통원이 설립이 됐고 신문유통원장이 되셨단 말이죠. 아니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신문유통원 이런 게 왜 필요한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언론 개혁에 있어서 신문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 이건 너무나 크다. 이건 또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참 지금 신문 유통원,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 신문 유통원을 무력화시키는. 무력화시켰죠. 무력화시키는 일을 제일 먼저 했었고, 조중동이 가장 민감해했던 부분이기도 했고요. 신문 유통, 왜 중요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도 그렇고 이제 참여정부 때 언론관이라는 것은 언론의 다양성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이 그 종편을 허가하는 명분도 그 언론의 다양성, 여론의 다양성이었는데. 그런데 이 신문점 유통 제도를 지금처럼 만들어 놓으면은 예. 그 신문의 다양성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상. 뭐냐면은 그 신문은 그걸 보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 부담 없이 언제든지 이게 택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거의 뭐 강매 식의 어떤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신문 유통이라는 건 자체는 신문사에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 각 가정마다 신문의 강점이라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에 대문 앞에다가 신문을 갖다 놔주는 게 제일 그게 강점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작업을 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이 국가기관에서 예. 그 아주 염가로 아주 실비만 들여서 이 배달을 해줄 테니 그 별도의 그 판매 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선 그 수십억 작은 신문사는 수십억 1년에는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그 뭐 문어 제다리 잘라먹기라고 그러나요? 그걸 쏟아붓지 말고 판매 정책은 그 회사 차원에서 예. 전 독자를 상대로 우리 신문이 이래서 좋으니 이 신문을 구독하십시오. 이것만 하지. 각 집안을 쫓아다니면서 뭘 상품권 주겠다, 뭐 비대 설치해 주겠다, 자전거 주겠다, 선풍기 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판매 왜 그렇게 하면은 작은 신문이 우선 견뎌낼 수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새 신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작은 신문이 최소한도의 이 경쟁 여건을 확보해주고 새 신문이 늘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여론의 다양성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의 이 구도를 그대로 가면은 이 큰 신문만 살아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몇십억, 몇백억의 판매 비용을 쏟아붓는 신문사하고 예. 몇십억을 그냥 가지고 하는 그런 신문사하고는 경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예. 내가 이 신문 하나 하고 싶은데 네. 초반에 그냥 그 매몰 비용으로 그냥 몇십억을 그냥 판촉으로 쏟아붓고 또 네. 지국이 없으니 배달도 지금 할 수가 없고 하면은 신문을 누가 아무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많은 분들 놀랄 겁니다. 경기도에 배달되는 한겨레 신문, 그 한겨레 신문의 50%를 조선일보 배달사원이 돌리고 있다는 사실. 모르실 겁니다, 다들. 예, 그만큼 이 조중동이 신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6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 훨씬 넘습니다. 훨씬 넘습니까? 그거는 지금 분모를 어디에다 놓느냐가 예. 중요한 거예요. 예. 지방지, 지역지, 예. 스포츠지, 경제지까지 다 놓을 것이냐. 예. 아니면 종합일간지만 놓고 보는 것이냐. 그렇지요. 종합일간지만 놓고 볼 것이냐 할 때 예. 종합일간지만 놓고 보면 전 80~90%가 넘는다고 봅니다. 아하, 80에서 90% 무려. 자,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문 유통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장 면수만 보더라도 조중동의 띠 두꺼운 면수, 물론 광고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광고도 일종의 정보 아니겠습니까? 또 이 속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고 전단지 이런 것도 하나의 정보 체계로 본다면은 그 대기업, 대형마트나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기왕이면 많이 보는 신문에다 끼워서 넣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조중동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못 이깁니다. 자, 이게 가능한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신문 배달을 대부분 다 조중동 지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한겨레 경향 같은 이런 진보 지향적 신문들은 자체 지국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경기도만 해도 50%를 조선일보 지국이 소화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런 구조 속에서는 이 신문 유통을 그야말로 조중동이 장악하고 있는 와중에서는 한겨레나 경향이 클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사실은 신문이 논조에 따라서 말하자면 독자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논조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신문사 부수가 급감을 하고 마음에 들면 급증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무슨 정권이 바뀌어도 무슨 사건이 터져도 뭐 의회 권력이 교체돼도 조중동의 이런 영향력
또 조중동에게 쏠리고 있는 어떤 시장 집중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유통을 바꾸게 되면은 사람들이 독자들이 비로소 논조에 따라서 신문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문 유통원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신문을 논조에 따라서 신문을 논조에 따라서 독자가 선택하게 하자. 이것이 바로 참여정부의 언론개혁 방향이고, 그래서 생긴 것이 신문유통원이었는데, 조중동이 결국 반대했죠. 방해했고요. 그래서 결국 무산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신문유통원, 이거 안 돼. 없애야 돼. 해가지고 그냥 거의 막 무력화시켜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신문개혁은 완전히 요원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아유,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습니다. 강 선배님이 좀 필생의 어떤 그런 언론개혁의 사명으로 알고 이제 손대셨던 일인데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결국 무력화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정치가 모든 걸 규정하니까. 모든 것이 정치로. 아니, 그러면 이제 언론개혁은 특히 신문개혁은 요원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신문개혁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어려울 거다. 예.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AM7인가 하는 문화일보에서 발행하는 무료신문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무가지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더라고. 가치가 없는 신문으로. 네. 무료신문이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여하간. 무료로 주는 신문까지도 지금 안 보아서 이렇게 없어지는 상황이면은. 네. 그 굉장히 지금 신문 시장 자체가 지금 어렵고요. 조중동도 하향세입니까? 네, 어려울 겁니다, 거기도. 그럼 신문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전환하는 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은 예. 신문 시장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방송은 상대적으로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지상파 방송도 상당히 그런 위기감에 지금 사로잡혀서 지상파 방송 시청자들이 대부분 다 중장년층으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TV 볼 시간이 없어요. 이런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보려 하는 것이지 또 게다가 또 요즘처럼 아주 방송이 완전히 장악된 시대에는 보고 싶은 콘텐츠가 많이 없는 또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 언론, 미디어의 총체적 위기 속에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또 지난 대선 때는 TV 때문에 졌다. 이른바 TV 결정론도 나오고 말이죠. 지난 대선과 언론 어떤 함수관계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너희들 그러잖아요. 예. 기울어진 운동장이 기울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언론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에는 이 국정원도 이 기울어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었구나 하는 게 요즘 이제 밝혀지는데 예. 그거는 진짜 이 국기문란 사건이고. 국기문란 사건이죠. 예. 예. 이건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온 것이 전부인지 아니면은 빙산의 일각처럼 뾰족하게 나온 건지. 빙산의 일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면. 예. 옛날에 5, 60년대 어떤 한 선거 개표구에서. 예. 투표함 하나 이상이 발견하면은 딱딱 뒤집히고 그랬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 아니었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의 국정원에서 이게 지금 이런 조직적인 어떤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그런다면은 예. 저는 이 민주당이나 어디 시민의 심리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우리가 선거에서 진 게 아니라 이긴 선거 결과를 이제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자꾸 이걸 진 걸로 이렇게 아주 딱 결론을 내놓고 애문 사람한테 프로테인까지 먹여가면서 책임을 묻고 말이죠.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참 답답해요. 이게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뭐 국민의 정서가 지금 뭐 마침 이제 대선 결과를 이게 부정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혼란 때문에 지금 뭐 국민 감정이 거기까지는 안 가다 한더라도 이걸 철저히 파헤치고 책임 소재를 해서 이게
문제를 삼으면 예. 다음 선거 때 최소한 똑같은 짓은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이걸 지금 우리 대선 끝나고 나서 제가 특히 멘붕에 빠진 거는 이거 영 이길 수 없는 거 아니냐. 왜냐? 앞으로도. 왜냐? 저는 우리가 꼭 그 영화 매트릭스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상황까지 저는 상정을 하거든요. 미국에서 실제로 그 예, 나 개표 그것도 다 봤는데 개표 부정이 네. 있었을 때 보니까 딱 3사람만 보안 유지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제가 혼자서 막 고민하다가 생각난 건데. 예. 개표기 중앙에서 개표하는 데다가 프로그램만 심으면 되는 그런 기술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기술입니다. 입력은 어떻게 하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민주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빨간 약을 먹어야 된다. 그 왜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을래, 그 매트릭스에 그 나와요. 파란 약 먹으면 그냥 그 양복 입고 다니는 그 좋은 음식 먹는 그 시스템이 예. 이로 그냥 사는 거고. 예. 빨간 약 먹으면 그 매일 식사를 그 멀건 죽으로 먹더라고요. 통 속에서 살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자꾸 지금 파란 약만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좀 들고. 제가 사실 민주통합당 지역위원장을 했었는데 지역위원장 그만두고 이 언론을 하겠다고 특히 협동조합 국민TV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건 뭐냐면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민주당으로는 힘들겠다. 뭔가 변화된 국민의 여망을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힘든 곳이다. 결국 언론운동으로 돌아가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또 국민들이 예를 들면 조중동 종편에 의해서 현혹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감시하고 끊임없이 이런 그 국민들에게 뉴스의 가치를 바쁘신 분들이니까 뉴스에 어떤 몰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이런 일상의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뉴스를 보여드림으로써 세상에 대한 그 바르고 공정한 시각들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김 PD의 그 어떤 그 듣고 싶었던 왜 느닷없이 거기 던지고선 여기로 투신했는지 듣고 싶었는데 그런 고백을 제가 들으니까 내가 인터뷰어로서의 이 역량도 있지만은 인터뷰이로서의 역량도 내가 굉장히 있는 것 같으네.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오늘 고백을 내가 끌어냈어 지금. MC 강기석 출연자 김용민. 우리 강기석 선배님 모셨는데 이게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글쎄 나 겁을 굉장히 먹었는데 시간이 짧게 가나요? 우리 그래서 다음에 우리 강기석 선배님 한 번 더 모시고 언론 개혁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중간에 노래를 한 2곡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 2곡 다 못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인사를 드릴 텐데, 여러분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시대의 마지막 구원투수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하셔서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면서요. 자, 우리 조합원이시죠? 우리 강기석 조합원님. 조합원일 뿐만 아니라 제가 발기인이죠. 그렇죠. 발기인이신 우리 강기석 조합원 발기인 우리 강기석 선배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언론개혁의 영원한 동지로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위해 멘붕에서 빨리 헤어나와서 정진하시죠. 선배님. 고맙습니다. 밀실에서 광장으로 오늘은 미디어 토크, 강기석 전 신문유통원장, 전 경향신문 직선 편집국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